문신 시술이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의사가 아닌 이의 문신 시술은 불법입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신 법제화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국정 운영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인사인데요.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부터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밑그림까지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투, 즉 문신. 시대가 변하면서 문신을 향한 대중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썹, 두피 문신 같은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은 이제 일반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시술을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 받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신이 의료행위 범주에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5월 대구지방법원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시술업을 하던 권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신이 의료법에 속해 있지 않고 단독적으로 관리되고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터라서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 씨의 혐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사면허 없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미용이라도 사람 생명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라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씨는 불복했지만 같은 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 즉 의사가 아닌 이에게 받는 문신, 타투는 모두 법에 위반됩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겁니다. 의료법 제27조, 의사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신은 현재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의료용 바늘과 마취 연고 등이 사용되고 피부질환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1992년 5월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판례는 문신사와 문신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자료에 따른 국내 문신업 종사자는 약 35만 명. 그러나 이들 모두 불법이라는 그늘 아래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존재를 알리는 게 마케팅인데 하다못해 네이버에 광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 혹은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는 같은 층에만 해도 여러 개의 같은 샵들이 있어요. 반영구 화장을 하는. 가끔씩 신고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는 즐겁게 일하고 싶은데 서로를 의심하면서 신고하는 그런 저희들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죠. 현재 사실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는 광고를 할 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오히려 광고 업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업적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과 1년 사이에 광고 제재를 수차례 받게 되었거든요. 생활고에 고객 혹은 동종업계로부터 받는 신고 협박까지 규제에서 밀려나며 겪게 되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여기에 홀로 업장을 운영하는 여성 타투이스트들의 경우에는 성범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신사 단체들은 의료행위에 문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의료법 제27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며 기각됐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눈썹, 두피 문신 등 반영구 화장 등으로 문신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변화한 데다 TV 등 대중매체와 SNS에서도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 등의 문신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지 오래. 이에 최근 들어 부산이나 충북 청주 등에서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하는 법원 판단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문신사 자격 체계와 보수교육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문신 시술은 침습적 특성은 있으나 의료 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따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결론. 문신 제도와 필요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국회 역시 문신업종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 관련 법안은 모두 3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이스트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 반영구 화장사법 등입니다.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눈썹 문신도 있고 뭐 두피 문신도 있고 몸에다가 하는 서화 문신도 있잖아요. 이거를 3가지를 다 통합해서 문신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격 관리도 그 규정 그 연구 용역 결과 보면은 직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신은 하나다라는 그런 결과가 저희가 늘 주장했던 거를 이렇게 밑받침해서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또 저희가 또 지지도 하고 했거든요. 법안이 이제 지금 3가지잖아요. 여야에서 3가지가 지금 발의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합이 돼서 마무리될지는 저도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해서 그래도 이제 빨리 법이 통과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문신 합법화를 위해 여야에서 모두 11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지난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문신사법 추진이 늦어지는 가운데 업계 종사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9년째 반영구 화장사로 일하고 있는 윤수아 씨. 지난 2020년 동종업계로부터 보복으로 추측되는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사실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재판으로 넘어간 거였었어요. 시작한 지 그 당시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 신고 사건이 터진 거고,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컸고, 샵을 운영을 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일단 드러내지 못하고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세금도 안 내면 또 안 되니까, 근데 드러낼 수는 없고 하나하나 다 부딪히면서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윤 씨.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먼저 그 20년도에 제출한 제 의견서를 보시고 뭐 어떤 여러 가지를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이 현 실정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녹여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먼저 좀 제안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 대구 국민참여재판이 안타깝게 유죄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사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도권 쪽에서는 충분히 또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현재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타투이스트들의 해외 진출 등으로 K-타투로 불리며 전성기를 누리던 국내 문신 산업의 위상도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과연 의사들이 해야 되는 업인가라고 지금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는 있기는 하죠. 반전이 생겼던 게 뭐냐면 외국은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문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불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이 정말 확연히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10년 전에는 한국 아티스트들이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서 많이 가르치러 다녔다면 제가 한 5년 전에는 그 중국의 페더링 기법을 최초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는 그런 기법인데 그런 시대적인 그런 게 좀 뺏겼다, 불법이라는 그거 안에서. 문신 법제화 논의만 몇 년째. 의사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의 엄마고 또 일단 뭐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안전하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문신을 의료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뒤처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이제 좀 글로벌하고 또 세계적으로 빨리 이런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련되고 그런 그 법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세계적으로 나라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 문신사들은 오늘도 노동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기자와 관련 내용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현재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신 자체가 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신사들의 문신 행위는 현재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법에 위반되는데요. 먼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은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범죄 단속법은 경제적 이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신이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법에 위반되는 것은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쟁점은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이 문신은 수십 년 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에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문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이 판례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2022년에 문신사 단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제기한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문신사들이 겪는 피해가 많다고요. 네, 국내 문신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약 3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반영과장을 포함한 문신 이용자는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많지만 불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제대로 된 노동권 또 생활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취재 중 만난 문신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연례 행사처럼 신고가 들어오는가 하면 또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거나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불합리한 일을 당하시는 원장님들도 주변에서 봤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하고 나서 조금 악의적인 방법으로 고객님들이 신고를 하거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해도 저희가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만족하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뭐 오래 하지 않았을 때긴 했어요. 근데 그때 고객님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 비용을 내가 환불도
원하셨고 나 레이저로 지울 테니 더 큰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요구를 응한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사회 분위기와 법원 판결에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신 법제화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벌써 3개나 발의가 됐습니다. 다만 지난 17대부터 21대 국회에서는 의사업계의 반발이 극심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바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3개 법안도 취지는 같지만 서화문신과 반영구 화장 구별 여부 등 세부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네. 문신 법제화를 둘러싼 갈등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만큼 이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정 운영의 첫 단추, 바로 인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총리 지명에서부터 청와대 비서진 구성, 장차관 인선까지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사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픽에서는 석대성 기자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과 정치적 메시지,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밑그림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내치를 지원할 국무총리 후보자와 참모진 인선부터 살펴보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단행한 인사에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재명식 용인술의 본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임명된 우상호 전 의원의 사례가 상징적입니다. 민주당 출신 중진 의원으로서 그 86세대 운동권 대표주자죠. 우 수석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대협 부의장을 거쳐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사선 중진 의원인 만큼 당내 신망이 높고 개파색이 옅어서 소통 창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능력 중심의 인사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출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86세대 운동권 인사지만 정책위의장과 집권플랜 본부장을 맡았던 실무 경험이 높이 평가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김민석, 우상호 두 정치인 역시 86 운동권 세대 그리고 민주당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즉 출신의 다양성보다는 오히려 특정 정치 문화 출신의 중용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주역이 오늘날 권력의 핵심이 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과연 새로운 혁신을 이끌 주체인가, 아니면은 제도권 관성이 편입된 기득권인가에 대해서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마찬가지고 이 운동권 인사를 기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는 86세대 중심의 인사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인사만의 문제라기보단 정치적 메시지 또 전략의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몇 가지 신호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신명계와의 균형 잡기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계, 즉 신이재명 계파를 말하는데 이 내각이 구성되면서 지나친 친이 내각이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흐름을 감안한 조율 차원의 인사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관급 인사도 눈에 띕니다. 경제와 외교부처를 중심으로 실무형 전문가를 대거 기용했죠. 예, 그 지난 10일 발표한 차관급 인사를 보면은 경제위기 대응과 통상외교 중심의 진보권 실무형 베테랑을 대거 포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 임명된 이영일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혁신성장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이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계청장을 맡아 정권을 넘나드는 실무형 인사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관인 임기근 차관도 조직에서 예산 분야를 두루 거친 재정 전문가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직원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로 꼽힐 정도로 신망이 두텁고 정책 실행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외교 라인도 눈여겨볼 만하죠. 네, 그 외교부 차관에는 북미 라인을 중심으로 한 정통 외교관과 실용 외교 전문가가 함께 임명이 됐습니다. 박윤주 1차관은 북미국 심의관, 그리고 인사기획관, 주 애틀란타 총영사를 거친 북미통 외교관입니다. 워싱턴 경험이 풍부한 만큼 대통령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차관 김진아 교수는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학자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 구상에 밀접하게 관여했던 만큼 정책적 정합성이 높은 인선이라고 대통령실은 소개를 했습니다. 네. 다음 인사 대상으로는 누가 거론됩니까? 법무부, 국방부 장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을 내세운 만큼 역시 큰 관심은 법무부 장관 인선이겠는데요. 최근 민정수석의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 출신일 것이냐 아니면은 비법조인 개혁 인사냐를 두고 관측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시나리오 모두 유력한데요. 그 검찰 출신으로는 박균택 전 검찰국장이나 조은석 감사위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비법조인 출신으로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군에 올라 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주도를 했었는데요. 윤 의원이 장관으로 오게 되면 오광수 수석과의 조율 관계가 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이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 인선도 중요하죠. 북중러 연대에 맞서는 안보 전략의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북러 간 준군사동맹 수준의 지금 협력과 북중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국방부 장관 인선의 무게감도 상당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라인에 문재인 정부 시절 경험이 있는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고요. 북한과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경색돼 있기 때문에 기존 경험자 중심의 안정적 인선을 통해 외교안보 전략을 정비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 오늘 10월을 전후해서 남북관계 전환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시도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빅 이벤트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도 집권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전국 광역 그 기초단체장사 1등을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인 바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추천제를 전격 시행한 것도 인사 기조 전환으로 좀 읽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핵심은 인사권의 투명성과 참여의 확대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큽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부터 벌써 이 국민 추천을 명분 삼아서 부실 검증을 피해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인기 투표식 인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추천제 홈페이지에는 뭐 연예인 추천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제도적 보완 없이 운영될 경우에는 자칫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국민통합인데 시민 의견을 들어보면 갈등만 더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닌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확장판에 그치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인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았던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후문이 있죠. 예, 그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승엽 변호사를 그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북 송금 등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보은 인사란 논란과 함께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해관계 상충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지적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국민 통합을 실현시킬 인사가 등용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는데요. 6일에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과 1차 인선을 발표하며 1기 이재명 경제팀을 구축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일 인선 발표를 보면요.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정책실장을 기재부 차관 출신의 경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인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정책의 큰 기조로 보면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죠. 그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다소 이제 경제학에서는 마이너한 그런 개념을 들고 와서 뭐 결국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금 그 이 두 사람의 인선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김용범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모피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인사라는 것.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가장 핵심은 경제부총리보다 정책실장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정책실장에 모피아 인사가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부총리급 인사를 정책실장으로 들어옴으로써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인선되더라도 청와대가 힘을 잡고 그립을 잡고 가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라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기재부를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인선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한양대 교수인 하준경 교수가 어떤 분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슈페터의 혁신기업 성장론을 들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비교해 봤을 때 누구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냐면 김대중 정부 때 얘기했던 소위 중소기업 벤처 육성론과 좀 맥락이 닿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큰 틀의 AI 육성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소기업들의 육성, 청년들의 일자리 육성이라는 측면까지 한꺼번에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에 인선은 이 두 가지 방향, 성장이라고 하는 큰 틀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모피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을 잘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긴 하겠지만, 고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김대중 정부 쪽에서 썼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뭐 차세대 전지,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런 쪽에서 아마 신기의 새로운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경제수석 명칭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에 임명된 하준경 교수의 경우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만큼 내수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기대감이 얼마나 더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순수출 부분 있고 내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는 걸 방관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내수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소비 쿠폰을 제한된 기간 내에 쓰게 하고 그 지역 내에서 상품을 사는 것에만 쓰게 한다면 부양 효과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지금 무너지는 자영업자들 중에 전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상품을 팔고 있던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는 단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긍정적 효과를 만들면서 일정 부분 내수 기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소비 쿠폰을 지속적으로 줄 수는 없는 거고, 일시적으로 이런 살아나는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구분, 더 살아날 사람과 살아나지 못할 사람의 구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나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다 했던 것처럼 일정 부분 자금 지원을 통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정책도 일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자영업을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의 효과는 줄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성장은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결국 산업 쪽에서 성장을 가지고 와야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산업들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기획보좌관을 수석급으로 신설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임명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전략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건 뭐 불보듯 뻔하게 확장 재정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주당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오른쪽 정부가 왔을 때는 비교적 이제 균형 재정 쪽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번 정부는 균형 재정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계속 마이너스로 무너지는 그런 재정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금을 줄여준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만 펑크가 나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재정 전문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 재정으로 과대 그 빈자리를 잘 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세금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요. 결국 부채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결국 관건일 텐데 이것도 결국 논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무언가 짐을 넘기면서 부채를 늘리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제 썼던 그림을 또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수출도 무너지고 있고 내수도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의 순지출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Y를 산식으로 나타낼 때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수수출인데 수수출과 소비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정부도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정부마저 지출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건 안 되지만 지금처럼 소위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때는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해야죠. 다만 정부가 계속 역할을 하면 안 되고 정부가 마중물로서 무언가 자금을 집행을 하면 그 자금을 축으로 해서 기업의 투자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정책의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상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양국 간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협상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조금 양보를 하고 누가 조금 더 받아들이냐 정도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관세율은 10%는 거의 기본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국가든 상관없이 10%의 관세는 무조건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국이 쿼터를 받았잖아요. 그 주요 품목의 쿼터를 받았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미국에 수출했던 물량의 적어도 80~90% 정도의 쿼터를 받는다면 그러면 관세를 일정 부분 용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보다는 쿼터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이 쿼터에는 자동차나 반도체나 우리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들의 얼마만큼 쿼터를 받을 수 있느냐 정도가 관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처럼 시차를 두고 미래에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려가는 기업이라면 쿼터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정도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아마도 7월 초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인데, 그건 중국을 배제하는 데 있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무서워하는 가장 핵심 이유가 중국의 생산력인데, 그 중국의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멕시코 불가능하고요. 대만도 일정 부분 가능한데 범위가 조금 폭넓게 중국의 생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국가는 한국에는 별로 없다는 거죠. 한국과 베트남, 또 베트남도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생산력을 빼면
결국은 중국 대치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7월 초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고 지연되더라도 아마 한 달 이내 정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 정비 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등 시장 원리를 적용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약이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전 정부의 실수,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의 실수의 핵심 포인트는 시장을 잘못 읽고 정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올라갈 사이클에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던져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폭등이 왔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만큼 동일하게 올라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잘 조절해주고 이와 같은 관리 정도만 하는 게 결국은 정부 정책의 목표일 텐데 이를 뛰어넘어서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망가진다는 거죠. 풍선 효과로 인해서 더 왜곡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실용주의의 핵심은 시장의 사이클을 잘 읽고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있고요. 그러면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만 해준다면 소위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속도 조절만 한다면 저는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근데 아직은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첨단 산업 육성책도 재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사항인데요.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정부 지원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이 챗GPT를 만들겠다. 이건 저는 뭐 100%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 AI는 결국 로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학습시키느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추론 분야에서는 중국처럼 미국을 약간 따라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앞단의 데이터를 모으고 이것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이미 뒤처져 있다. 그래서 소위 이제 LMM 모델을 국가적으로 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면 네이버가 만든 것을 뭐 국가적인 소버린 AI로 만드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SDS나 LG CNS 같은 기업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저는 100% 오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그 운동장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터를 대기업들 터,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터를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 안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대기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다. 신규 대기업이. 생각해 보시면 하이브 크래프톤 빼고는 최근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막 그런 혁신기업들이 많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아까 이제 또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김대중 정부 때 중소벤처를 막 키우다 보니까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쓰레기들도 정말 많았지만 정말 그 안에서 뭐 술 먹고 다니는 그런 쓰레기들도 많았지만 거기에서 네이버, 그 다음에 뭐 그 게임 여러 게임사들 그런 혁신 기업들, 애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다 그때 탄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AI의 투자의 방향은 소위 이제 한국형 LMM을 만들다? 그건 제가 보기에 100% 실패로 갈 가능성이 높고 한국형 LMM은 만들되 그것은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여력을 열어주는 정도로 가야 되고요. 그 안에서 대기업도 움직일 수 있는 틀 하나의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 정도를 만들어주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소기업이나 소위 이제 뜨는 그런 신규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증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평가 기업들이 재평가만 받아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5,000포인트 이건 임기 내에 될 가능성이 높을지는 저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국내에는 저평가 기업이 너무 많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계와 노동계와의 균형 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우면서도 경제단체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왔거든요. 정부가 이제 각종 규제 법안을 내놓는 여당과 재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좀 전망해 주실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죠. 결국은 뭐 실용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실력입니다. 실용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의 실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물을 빠르게 내놓지 않으면 지금 높은 지지율이나 기대감도 빠르게 사그러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실용이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빠른 결과물, 지금 우리가 1%대 아래의 성장에서 단숨에 3%로 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1%로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률이 1%한 중반대로 올라오는 것만 보여준다고 해도 저는 뭐 실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항상 이제 민주당 정부가 되게 되면 시장에 논란이 되는 건 소위 복지와 분배 문제잖아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성장을 통한 복지와 분배로 간다면 저는 이것도 충분히 반대편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면서 말씀드렸던 성장과 소위 이제 분배라고 하는 부분을 잘 균형을 나타내게 된다면 이번 정부는 최소한 실패한 정부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아직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한 1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전반적인 스탠스나 인선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증시 움직임도 단순한 허니문 랠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